미주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하는 전기 자극이 당신에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주신경이 인위적인 전기 조율을 당해서 그래서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등등 호르몬이 신경 전달 물질은 일반적으로 체내에서 생성되며 신경 발달에서 미세한 전기 스파크를 일으킨다. 그러나 신경 전달 물질은 인간 세포에만 합성되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청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미주신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생물청이 인간의 기본에 영향을 주어 인간의 행동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음식이 있는 특정 화합물을 먹는 박테리아 B를 생각해보자. 숙주가 A를 먹는다면 그것은 그 박테리아 B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그 대가로 박테리아 B는 자신이 생산해내는 화학물질을 통해 숙주에게 약간의 행복감을 선사한다. 물론 숙주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박테리아 B에게도 훨씬 좋은 일이다. 박테리아 B가 체내에서 생산하는 기분 좋은 화학물질은 숙주로 하여금 A를 다시 찾아 먹게 하고 또 어디서 찾았는지 기억하게 한다. 그래서 숙주는 먼 조상들에게 특정 과실소, 현대인은 제과점이 될 수도 있는 그 장소로 돌아가서 다시 A를 섭취함으로써 박테리아 B가 만들어내는 행복물질을 증가시키고 숙주가 또다시 A를 먹게 하는 무한 반복의 피드백을 형성한다. 뇌에 미치는 면역계의 영향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인체가 병원체의 침입을 인지하여 비상경계태세를 갖추고 나면 사이토카인이라는 화학물질이 체내를 돌아다니면서 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가끔은 사이토카인이 불량 총알이 되어서 인체에 불필요한 손해를 입히기도 한다. 사이토카인은 면역계의 병사들을 자극해서 당장이라도 적을 공격하도록 유도한다. 미생물과 한 팀을 이루다. 생명이 시작된 이후로 생물체는 서로를 이용해왔다. 특히 미생물은 지구의 가장 척박한 장소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왔는데 현미경을 통해서나 볼 수 있는 미세한 미생물에게 특히 인간과 같은 대형 척추 동물의 몸은 단순한 서식지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세계이자 생태계이고 기회의 땅이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온갖 다양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인체 역시 호르몬의 밀물과 썸물이 화학적인 기후를 형성하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복잡하게 달라지는 지형을 형성해 간다. 미생물에게 이곳은 에덴 동산이다. 인류는 아마도 인간이기 이전에 미생물과 나란히 진화해 왔을 것이다. 심지어 우리 조상이 포유류라고 불리기도 전에 이 공생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소포리부터 고래까지 모든 동물의 몸은 미생물에게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의미한다. 이 작은 생명체의 숙주 노릇을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공생관계를 배신하고 병원균으로 돌변하여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위험분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미생물을 몸 안에 드는 이런 위험을 감내하고서라도 유지해야 할 만큼 엄청난 수익과 혜택이 보장되는 비즈니스이다. 비즈니스 게임이네.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 능력이 있는 발광 박테리아. 발광이 때문에 바다 밑에서 보면 마치 오정이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빛이 바다 위로 비치는 달빛과 어우러져서 수면 가까이 떠다니는 그림자를 감춰주기 때문에 오징어는 아래에서 접근하는 포식자의 눈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가 있다. 박테리아는 오징어의 몸에 공짜로 사는 대신에 집에 보안 시스템을 장착시켜 준 것이다. 미생물에게 새를 주고 대신에 광물을 얻는 저액은 아주 독창적인 생존 방법인가 하지만 사실 자기 목숨을 제 몸에 거주하는 미생물에게 맡기는 동물은 오징어 말고도 많다.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여러 가지이며 방법도 다양한데 특히 미생물과 공조 체질을 이루는 것은 12억 년 처음으로 다세포 생명체가 진화한 이래로 진화게임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당연히 세포수가 많은 생물일수록 더 많은 미생물을 거느릴 수가 있다. 실제로 소처럼 덩치가 큰 동물은 박테리아에게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는 초식동물이다. 하지만 자기가 가진 유전자만 가지고서는 풀처럼 섬유질이
많은 먹이로부터 아주 소량의 영양분밖에 얻지 못한다. 또 불을 소화하려면 세포벽을 이루는 질긴 분자들을 끊어낼 수 있는 특별한 효소가 필요하다. 그런데 소가 진화를 통해서 이 효소의 유전자 평균 5만 5천 개 예측이 난무한 가운데서 로웨는 좀 감이 낮은 숫자에 머물렀다. 처음에는 4만, 또 1년 후에는 2만 승부를 걸었다. 그 후로 3년 뒤에는 마침내 연기설 분석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모두가 기다렸던 인간 게노의 유전서가 밝혀졌을 때 상금은 로웨의 손에 주어졌다. 로웨의 내기의 총 숫자는 165개의 배팅 중에서 가장 낮았다. 하지만 실제 밝혀진 유전자 수는 로웨를 비롯한 어떤 과학자가 예측한 것보다도 더 낮았다. 2만 5천 개를 걸었는데 2만 1천 개밖에 안 되었으니까요. 제2의 게놈을 만나다. 인간의 게놈에는 2만 1천 개가 조금 못되는 유전자가 있다. 이런 기가 돼야 예쁜 꼬마 선충의 게놈 크기에 불과하다. 식물은 배에 비하면 절반 정도 수준이고 작은 물벼룩조차도 3만 1천 개로서 인간을 한참 과학자 대부분은 높은 숫자의 돈을 벌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인간이라면 풀이나 기생충이나 물벼룩보다도 훨씬 많은 유전자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유전자는 결국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 생산에 필요한 정보다. 그런데 인체와 같이 복잡하고 섬세한 작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단백질가 유전자라면 적어도 벌레보다는 그 수가 많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인간의 몸이 2만 1천 개의 유전자만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슈퍼 생물체다. 다시 말해서 여러 종이 모여있는 하나의 집합체다. 이들은 서로 함께 협력해가면서 모두의 생존을 책임지는 육신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인간의 세포는 미생물보다 무게나 부피는 훨씬 클지 몰라도 개수로 따지면 몸 안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미생물 총이라고 불리는 100조 마리의 체내의 미생물은 대부분 박테리아로 구성되어 있다. 박테리아는 보통 세균이라고 부르며 겨우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생물체다. 미생물총은 박테리아 말고도 바이러스, 곰팡이, 균, 이시, 세균을 포함한다. 이 중에서 바이러스는 너무 작고 구조가 단순해서 차마 생명체라고 부를 수도 없다. 이들은 전적으로 다른 생명체가 지닌 세포에 의지해서 자신을 복제한다. 우리 몸에 사는 균류는 보통 이스트, 효모균인데 박테리아는 이보다도 훨씬 복잡하지만 그래도 작다. 외부 전문가, 미생물의 임무를 맡긴다. 소위 위장을 구성하는 4개의 병에는 1.5이라는 식물성 섬유질 분의 미생물이 살고 있고, 이거 소들, 대생유지임질하는 1.5리, 섬유질 덩어리는 대생유지임질을 통해서 소의 입과 위장을 오가면서 물리적으로 쪼개지고 위장에서는 미생물이 만들어낸 효소를 통해서 화학적으로 분해된다. 미생물에게 이런 유전자를 얻는 일정은 쉽고도 빠른 일이다. 왜냐하면 미생물의 한 세대가 돌아오는 시간, 즉 발년변이와 진화가 일어날 기회가 돌아오는 시간이 대체로 하루보다도 짧기 때문이다. 만일에 소와 하와의 짧은 꼬리 오징어가 미생물과의 팀워크를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은 풀을 먹고 살지 않고 위장이 4개도 아니다. 하지만 인간은 나름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 인간의 위는 작고 그저도 단순하다. 그저 식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음식물을 몇 가지 효소와 섞어주고 약간의 위선을 뿌려서 원치 않는 손님을 처리하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위를 지나서 소장으로 가면 음식물이 다양한 효소 활동으로 분해된 뒤에서 육모를 통해서 혈관으로 흡수된다. 육모는 소장벽을 이루는 손가락 모양의 돌기로 전체 면적이 테니스장만 하기 때문에 소장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영양물이 쉽게 혈관으로 흡수될 수가 있다. 테니스장만 한 그 소장이 얼마나 중요한 흡수 기관이냐. 충수와 자연선택은
맹장에는 꼬리가 하나 달려 있는데 이 기관이 바로 충량돌기 또는 막창자 꼬리로 불리는 충수이다. 충수 이름은 벌리 같은 모양이라는 뜻이며 고덕이나 뱀에 비유되기도 한다. 사실 충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유일한 기능을 충수염이라고 알고 있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것이다. 충수염, 충수의 길이가 짧게는 22cm에 길게는 25cm까지 이어지며 극히 드물긴 하지만 충수가 두 개인 사람도 또 반대로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다. 100년이 넘게 충수는 아무 기능도 없는 그야말로 있으나마나한 기관으로 취급받았다. 통념대로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는 기관이다. 100년을 끈질기게 달아붙은 이 미신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 찰스 다윈이다. 동물해부학을 마침내 바로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 찰스 다윈 동물해부학을 마침내 우아한 진화의 틀에 멋지게 끼워넣은 다윈 종의기원의 후속 충수를 예로 들고 있다. 그는 다른 동물들을 거절한 나머지 90%는 머릿말 행복과 우울을 만든다. 미생물이 당신을 절망에서 구해주고 돈도 지력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지 비싼 돈을 주고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어린 시절의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 속으로 파고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 프랑스의 한 실험에 병은 이기적인 이렇게 21세기로 건강하게 해서 수컷은 때가 되면 암컷이 무리를 지어서 앉아있는 곳으로 날아가 맴돌면서 암컷들을 향해서 자신의 향기를 부드럽게 발산한다. 짐작하겠지만 유혹하는 것이다. 이 완벽한 향수는 주머니에 박테리아를 적당히 섞은 뒤에 배양해서 제조한다. 각 수컷은 주머니에 보통 한두 종류의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수컷 박쥐에서 주어진 25종의 박테리아 중에서도 특별히 취향에 맞게 골라온 것처럼 보인다. 이 박테리아들은 주머니 속의 소변과 침, 정액을 먹고 자라면서 배설물로 자극적인 성페로몬을 만들어낸다. 수컷은 이 페로몬을 이용해서 암컷으로 하여금 자신의 하렘에 들어오도록 설득한다. 동물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종류의 페로몬은 사랑과 묘약을 조절할 수 있는 마법 주머니가 없는 동물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초파리는 겨우 참깨 한 알 정도의 크기의 작은 곤충이다. 그런데 이 작은 생물체 역시 짝짓기 시기가 돌아오면 까다로워진다. 25년 전에 진화 생물학자인 다이앤 도드는 서로 떨어져서 번식한 두 개의 시간이 지나 교배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두 개의 종으로 분할할 수 있는지 실험하였다. 그는 초파리를 두 집단으로 나눠서 격리하여 기름에서 한 집단이나 이렇게 당시에는 초파리의 행동을 설명하지 못했지만 2010년 텔아비브 대학교의 길 샤론이 무엇이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지 알고 있었다. 샤론은 도드의 실험을 반복해서 수행했고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초파리들은 서로 다른 먹이를 먹었을 때 25세대까지 갈 것도 없이 겨우 2세대 만에 서로 짝짓기 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들이 짝을 선택하는 기준을 바꾸어 놓은 것은 뭔가? 샤론은 서로 다른 먹이가 초파리와 장내 미생물 조성을 바꾸어 놓았고 이것이 고성 페로몬의 향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추측하였다. 이번에는 샤론은 초파리에게서 미생물 총을 제거하는 항생제를 주입하였는데 말할 것 없이 초파리들은 이제 누가 짝짓기를 하든 상관하지 않았다. 미생물 총이 없는 초파리는 더 이상 독특한 향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초파리에게 원래 가지고 있던 미생물 총을 재주입했더니 그들은 이전의 선택적인 행동을 회복하였다. 초파리의 행동을 사람에게 확대 적용한다고 비난받기 전에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자. 초파리의 경우에 체내의 미생물 중에서도 실제로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토룸이라는 한 종의 박테리아가 초파리의 온몸에서 풍기는 화학물질 즉 성페로몬을 확실하게 바꾸어 놓았다. 열대우림과 참나무 숲을 비교할 때 숲을 구성하는 교목과 간목 또는 조리와 포유류의 비율만 보아서는 각각의 생태계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박테리아를 이렇게 광범위한 수준으로만 비교해서는 내 몸속의 생태계에 관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번엔 앞에서 마찬가지로 미생물 분류 체계의 반대쪽 끝에 있는 속과 종을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남아있는 박테리아는 항생제 전투 내내 장벽에 둘러붙어 있던 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 이후에 복귀한 놈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일단 이놈들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착한 박테리아가 화학전에 희생되어 사라지는 바람에 커피가 뿌려버린 나쁜 박테리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나 자신과 내 미생물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나는 배운 것은 바로 실천에 옮기겠다고 결심했다. 그들과 다시 친해지고 싶었다. 내 몸의 세포와 조롭게 살아갈 미생물 군단을 되찾으려면 예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도 모르게 내 몸속의 미생물 세계에 끼친 피해 때문에 현재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라면 손상된 부분을 고치고 복구하여 이 괴로운 알레르기와 피부 트러블 그리고 끊임없는 이런 것들 그것을 같이 관리를 해보자. 나는 일상생활에서 미생물을 우선순위에 넣기로 했다. 매일 먹는 식단을 미생물의 표에 맞춰 바꿨다. 이런 생활 방식의 변화가 효과를 보이면 다시 한번 대변 샘플을 보내서 DNA 염기 서열 분석을 할 계획을 세웠다. 인간 사랑에 관여하는 미생물. 미생물성은 동성 간의 우정을 넘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이성을 향한 본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중앙아메리카에 서식하는 박쥐 중에는 어깨 주변에서 양쪽 날개 위 끝에 상처가 있는 종이 있다. 사실 이것은 진짜 상처가 아니고 작은 주머니다. 이 주머니 때문에 이 박쥐에게는 주머니 날개 박쥐라는 이름이 붙었다. 주머니 날개 박쥐의 수컷은 이 주머니를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그들은 여기에 소변이나 침청액 같은 온갖 분비물을 채워놓고 있다가 연구를 하고 연구. 3살이 된 아이들에게 발병하는 이 시기에 뇌가 급격하게 발달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이때는 또한 아기의 장에서 성인과 비슷한 미생물층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시기이기도 하다. 중이염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방된 항생제가 앤드루 몸에서 미생물들이 정상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방해하고 그 틈을 타서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가 앤드루의 몸을 차지하고 신경독소 물질을 생산해 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엘리언은 앤드루를 감염시킨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를 제거하기 위해 또 다른 항생제를 처방한다는 극단적인 결단이 앤드루의 어린 뇌에게 가해진 손상을 멈출 수 있기를 희망했다. 치료 초기에 더 활동적으로 변했던 앤드루는 그 뒤에 이틀 동안에 놀라울 정도로 침착함을 보였다. 엘렌은 말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몇 주간 치료받았고 이제 막 신호가 왔습니다. 저는 우선 앤드루에게 대소변 가리는 법을 가르쳤는데 앤드루는 만 4살입니다. 몇 주 만에 기적을 떼었어요. 그리고 앤드루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말을 알아들었어요. 앤드루는 사람에게 애정을 표시하고 타인에게 반응을 보였으며 차분해졌다. 심지어 말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혼자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고 저녁 무렵에 티셔츠 앞자락이 흘리는 음식물로 얼룩지는 일도 없었다. 소심리학자는 엘레나 콜린은 지은이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생물학 전공으로 학부와 석사과정을 마치고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그래서 런던 동물학에서 진화 생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열대 지방 풍토병에 걸린 적용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를 누비는 동물학자로 박쥐 또 전문가 선데이 타임스 매거진 기고하고 야생동물에 관한 글도 쓰고 BBC 방송의 여러 다큐멘터리 채널에 출연하고 엘레나 콜린은 이 책에서 우리 몸의 90%를 차지하지만 우리가 여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미생물이라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한다. 미생물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이며 미생물의 불균형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10%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